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코트디부아르 전 경기를 분석했었습니다. 4골차로 패배했음에도 한국이 보여준 빌드업 의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3-3 블록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공략하려 했는지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피벗 상대로 과부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피벗 한 명이 지속적으로 내려와 포백을 형성합니다. 기존 3위 구조였다면 상대가 1대1로 대응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격수 상대로 우위를 만든 뒤 상대를 끌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비어있는 피벗을 활용해 사선 패스를 연결하는 패턴이었죠. 또한 측면에서는 프리맨을 만들어 전진하는 구조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물론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는 일부 목적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스트리아전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든 국면에서 의미 있는 의도를 찾기 어려웠죠. 오히려 0대4로 패배했던 이전 경기보다 경기력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까요? 공격 국면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후방 빌드업 단계입니다. 문제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분석할 장면 자체가 없을 정도로 후방 볼 소유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김승규는 경기 내내 롱볼만 선택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죠. 물론 상대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롱볼을 통해 세컨볼을 노리는 구조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약속된 빌드업 구조를 통해 전진하려는 시도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압박이 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방 빌드업을 생략하는 전략이 과연 효과적인 선택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방 자원들은 경합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아닙니다. 롱볼 상황에서 확실한 우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성입니다. 물론 윙백이 전진해 전방 숫자를 늘리려는 움직임은 일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퀀스 대부분에서 오스트리아가 다시 소유권을 되찾았죠. 결국 롱볼 중심의 전개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 전략이 어떤 의도였는지 파악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성에서 어떤 방식을 가져가야 했을까요? 핵심은 볼 통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스트리아는 4-4-2 블록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 구조라면 한국은 후방에서 3대2의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3명이 일렬로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골키퍼 김승규가 있기 때문이죠. 스토퍼 한 명을 풀백 존으로 전진시키고 김승규 축으로 3대2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 구조에서 이한범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령우는 더 높은 위치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풀백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 내에서 가장 창의적인 자원인 이강인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미 서령우가 측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강인은 상황에 따라 하프 공간과 중앙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에는 후방까지 내려와 숫자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균형을 유지한다면 포켓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손흥민을 더 높은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죠. 만약 이강인을 견제하기 위해 센터백이 전진한다면 그 뒷공간은 손흥민이 활용하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이러한 빌드업 배치는 이강인의 활동 범위를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김진규와 백승호라는 피벗 자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패스와 볼 소유에 강점이 있는 유형입니다. 압박하는 공격수의 반대편 피벗이 내려와 센터백에게 튕겨내는 패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강인까지 연결이 이어질 수 있죠. 즉 공이 지면에 붙어 플레이하는 구도를 더 많이 만들었어야 합니다. 물론 눈치챘겠지만 한국은 이런 배치를 가져가긴 했습니다. 롱볼 상황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제가 설명한 형태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성이 결여된 형태만 유지했던 것이 문제였죠. 실제로 이강인은 이런 구도에서 찬스를 창출해냅니다. 경기장을 넓게 활용한 상황에서 그의 창의성이 그대로 드러났죠. 이강인이 중앙으로 공을 운반하면서 피벗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패스로 서령우에게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컷백으로 이어졌고 손흥민의 결정적인 슈팅까지 이어졌죠. 다음 장면도 이와 유사합니다. 오스트리아가 블록을 형성하자 이강인은 한 칸 내려와 피벗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그는 전방을 바라본 상태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창의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에게 1대1에 가까운 찬스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핵심은 명확합니다. 한국 대표팀이 이강인을 활용하려면 이러한 배치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움직임으로 수비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 공간은 손흥민이 활용하기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또한 피벗 자원의 역할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후방 빌더 패턴 중심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없는 롱볼이 반복되면서 선수들의 강점 역시 드러나지 못했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비 국면입니다. 우선 한국은 5-2-3 수비 블록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방 3명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간격을 좁혀 중앙을 보호하는 컴팩트한 형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필요한 만큼 넓게 벌리는 방식입니다. 넓게 벌리는 방식은 축구 전술 개념서를 통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아모림의 맨유 영상 예시를 통해 각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했었죠. 반면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좁은 5-2-3 블록을 선택합니다. 실제 장면을 봐도 이강인과 이재성은 매우 좁은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피벗을 통한 전개를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중앙 통로를 강하게
강하게 막으려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바움가르트너의 존재입니다. 라인 사이 공간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를 통해 연결된 장면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한국이 측면 압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패스가 통과되었고 전환 패스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한국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그의 사선 움직임을 통해 연결고리 역할이 가능했죠. 다만 이러한 장면들이 큰 위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재성과 이강인은 단순히 좁게 서 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곡선 압박을 활용해 센터백까지 압박했죠. 특히 이재성의 전진 빈도가 높았습니다. 센터백이 몸을 측면으로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피벗을 견제하며 이를 보조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기본적인 스탠스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중앙 차단을 우선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풀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입니다. 이들이 윙포드 뒤에서 공을 받게 되면 곧바로 수비 라인과 마주하는 상황이 됩니다. 5-2-3 블록은 측면 윙어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단순했습니다. 윙백을 전진시켜 직접 압박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태석이 라이머를 견제하는 장면이 나왔고 직접 볼을 탈취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윙백이 계속해서 전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유는 오스트리아 윙어가 윙백을 묶어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재성이 끌려나가면서 라이머가 자유롭게 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국의 전방 라인을 쉽게 넘어서게 됩니다. 즉 측면에서 안정적인 빌드업 출구가 형성된 것이죠. 구체적인 장면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재성은 1차 우선순위인 피벗을 압박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태석도 점프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공이 라이머에게 연결되는 순간에도 이태석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비머가 측면에서 그를 묶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장면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재성이 센터백을 압박하는 순간 라이머는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태석은 여전히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강인이 두 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서령우가 측면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풀백들은 윙포드 뒤에서 지속적으로 공을 받아냈습니다. 오스트리아 빌드업의 안정적인 출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실점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이재성은 중앙 차단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교체 투입된 포슈에게 넓은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태석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라이머가 그를 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뒤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5-2-3 블록의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중원에 단 2명만 배치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윙포워드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높게 위치하면 피벗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중원을 보완해줄 측면 자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반 초반에도 유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피벗이 한쪽으로 이동한 순간 중앙이 한 번에 관통당합니다. 이강인이 한 칸 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실점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5백과 2명의 피벗 모두 공 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5백 장점은 분명합니다. 후방에 많은 숫자를 두면서 최후방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비라인 앞 공간은 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벗이 2명뿐이고 윙어가 없는 구조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피벗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명확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때 자비처가 라인에 붙어 있다가 사선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컵백 상황이 만들어졌고 실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3백을 고수하려면 이에 대한 조직력을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5-2-3 블록에서의 역습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장면처럼 컴팩트한 간격을 유지하면 중앙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을 탈취하는 순간에는 역습 전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피벗 대신 윙포드가 좁혀 들어와 탈취하는 구조가 보였기 때문에 역습 전개는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측면 1대1 능력을 가진 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방 간격 설정에 따라 역습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리아전 경기에 대한 리뷰를 정리해봤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지만 이 문제들을 잘 보완해 본선에서 성과를 내주길 희망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전술 개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